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뉴스 특보입니다. 선거 당일 투표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해서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전국 각지에서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전투표율이 2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사전투표소에 마련된 서울역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길기범 기자,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서울역 3층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황금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나는 시민들이 떠나기 전 사전투표소를 찾으면서 투표소가 매우 북적이는 상황입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전투표가 오전 6시에 시작됐습니다. 이미 사전투표 첫날 약 497만 명이 투표하면서 11.7%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작년 20대 총선 첫날 사전투표의 5.45%와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전투표율이 22%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까지 투표율을 살펴보면 약 655만 명의 시민이 투표에 참여했고 15.44%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지난 20대 총선 사전투표율 12.19%를 넘는 수치입니다. 지역을 살펴보면 전남이 21.95%로 투표율이 제일 높았고 대구가 12.99%를 기록하면서 투표가 가장 저조한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평균 투표율보다 약간 낮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서울은 14.93%, 인천은 14.01%, 경기는 14.46%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야권 성향이 강한 지역과 보수 기반 지역 투표율이 차이를 나타내면서 사전투표가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인천공항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역시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명훈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인천공항 사전투표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오전과 다름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투표가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난 현재 이곳에서 투표에 참여한 시민은 모두 4,500여 명으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많습니다. 오후에는 국제선 이용객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3시 이후에는 지금보다 대기 행렬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약 16,000명이 인천공항 사전투표소를 방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대기 시간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어제 오후부터 투표용지 발급기를 4대 늘려 총 14대를, 기표소는 5곳을 늘려 17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별도 신고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에서든 참여할 수 있고 가까운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천공항 사전투표소 앞에서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네, 이렇게 나흘 앞으로 다가온 대선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5분 모셨습니다. 서가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특보단장, 변환봉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김철근 국민의당 선대위 대변인, 진수희 바른정당 총괄 선대위 본부장, 이만솔 정의당 선대위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 현장 연결해서 사전투표 상황 알아봤는데 네. 이전에 한 2배 정도, 총선과 비교하면 2배 정도 많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각 선대위의 입장도 한번 들어보고 공식적으로 판을 깔아드리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느 쪽에 이런 질문은 사실 정치공학적이라고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저희가 유리하다 이런 표현은 사실 쓰지 않겠습니다만 각 당에서 생각하시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네, 최대한 말씀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생각하는 바를 알아보는 개념이니까요. 일단은 서가본 단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저도 사실 지금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특히 정치권에서 더 놀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투표율이 높고 또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두 가지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이 초유의 이 헌정 중단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의 이 국가 개혁에 대한 그 열망이 그만큼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또 대연휴 기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어쨌든 여행을 가면서도 휴가를 가면서도
투표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함께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는 네. 또 이제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진영이 팽팽하게 그 경쟁을 하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변한봉 부대변인은요? 사전투표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투표 기간 중에는 각 당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당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고 또 사전투표를 하게 되면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이 사전투표를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투표를 높다고 해서 뭐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투표를 높게 나왔었지만 오히려 그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전례를 볼 때 사전투표를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국민들의 이제 의사가 어떻게 표출되는지 그것은 이제 5월 9일 날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철근 대변인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통상의 선거 중에 지방선거, 총선, 대선 중에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정상적인 선거가 아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생긴 대통령 보궐선거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강한 열망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투표들을 많이 할 거라는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투표가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징검다리 연휴가 있어서 대부분 투표를 좀 하고 가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대 대통령 선거 때 80%가 넘었거든요. 투표율이. 아마 이번에는 그 기록을 깨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예. 네. 진수희 본부장님. 네, 어느 선거나 선거에서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만큼 민심이 고스란히 투표 결과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또 바람직하고요. 말씀들 하셨지만 지난번 탄핵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나 개인 하나쯤이라는 생각에서 떠나서 나 개인 하나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어마어마한 엄청난 결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하시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만솔 부대변인 이야기도 듣겠습니다. 네, 선거운동에 돌입하고 나서 5개 당의 입장이 이렇게 일치하는 건 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율이 높은 거에 대해서 당연스럽게도 저희 정의당도 굉장히 환영의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국민의 참정권과 유권자의 투표권이 충실히 보장되는 것은 단기적으로 손익계산할 일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발전과 이 정치 발전에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바로 저희 정의당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존재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영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저희도 심상정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께서 한 분이라도 더 빠짐없이 투표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만 저희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전 국민의 참정권이 충실히 보장돼서 이번 대선이 정말 역대 최고의 선거 투표율을 기록해서 큰 잔치 국민들의 어떤 민주주의 잔치가 축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했습니다만 유세 이제 본격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각 당의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이 부분 이 같은 분위기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진행자로서 조금 의문 듭니다만 막판 유세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각 당 후보들이 관련한 화면 내용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번 강조한 압도적인 정권 교체 확실한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투대문이죠. 아까 했던 투대문 구호 다시 한번 하면서 끝낼까요? 투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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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프라는 아주 재미있는 프로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면 거기에 이제 대선 후보들이 나옵니다. 그 문재인 후보 이름이 문재수라고 해놨거든요. 지난번에 대통령 나오고 이번에 재수한다고. 내 그거 5월 9일 지나면 문삼수로 내바꿉니다. 많은 분들 아직 투표하지 않고 계실 겁니다. 꼭 한 분이 10분씩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누구 찍으라고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1번, 2번 아니라 미래로 나가는 3번, 4번, 5번 중에 선택해 주십시오.
예, 어제 뭐 편지를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제가 밤에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제가 읽어보지도 못하고 아직 갖고 다니는데 전화기가 또 문자 앱이 안 될 정도로 문자를 많이 받는데 당원 수랑 후원급자 확실히 늘어나셨는데 좋죠 뭐. 네. 고맙고요. 고맙고. 심상정한테 찍는 표는 첫째, 홍준표를 잡는 표입니다. 홍준표를 잡는 적폐청산의 표입니다. 둘째, 문재인을 견인하는 개혁의 견인차가 되는 표입니다. 셋째, 가짜 새정치, 우리 안철수 후보를 대체하는 미래정치혁명입니다. 그래서 심상정에게 주는 표는 4표가 아니라 1타 3피다. 네,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문재인 후보는 투대문을 강조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문재수가 문삼수로 바뀐다라면서 문재인 후보를 공격을 했고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1, 2번 찍지 말고 3, 4, 5번을 찍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유승민 후보는 뭐 탈당 사태 이후에 편지를 많이 받았다. 그리고 또 후원금이 많아졌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맙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심상정 후보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1타 3피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후보들 마지막 주말입니다. 어떤 유세를 할 것이고 어떤 전략을 짜고 있는지 이제 간단히 한 번씩 듣겠습니다. 네, 먼저 서가번 단장님. 예, 이제 선거가 종반전으로 들어왔습니다. 또 지금 여론조사 공표가 안 돼서 터널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그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죠.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하면서 또 국민들의 이 그 표심을 흩어뜨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 그러면서도 저 1등 현재 오늘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키고 그런 이 과정으로서 보다 더 진솔하게, 진지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 이런 각오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예, 지역적으로는 어느 쪽을 일단 공략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영남을 갑니다. 오늘 일간지에서도 쭉 이렇게 나왔는데 전국적으로 가장 부지런히 많이 전국을 뛰어다닌 문재인 후보입니다. 이제 아무래도 오늘 이제 영남을 갔다 오고 나면 또 이제 수도권 상대적으로 수도권이 유권자도 많고 지역도 넓은데 이렇게 좀 더 집중하면서도 중간중간에 또 지방도 다녀오고 그렇게 부지런하게 또 열정적으로 그렇게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의 주말 유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그 안보 전국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다라는 안보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를 했었습니다. 당초 홍준표 후보는 당당한 서민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서민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좀 약간 부각되지 못했던 서민의 복지 문제, 예를 들자면 담배값 인하와 유류세 인하, 그다음에 소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서민 복지에 대한 공약을 좀 더 강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세 다니는 곳도 강원도나 충청, 수도권, 영남 가리지 않고 부르는 대로 어디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서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알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이야기도 들어봐야죠. 저는 개혁 공동정부로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을 국민들 직접 만나면서 걸어서 국민 속으로 하는 구호를 가지고 어제 대구를 했고요. 오늘 지금 부산 내려가서 지금 부산 시내를 골목골목 다니면서 지금 직접 만나고 다닙니다. 이건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는 처음 시도된 걸어서 다니는. 다른 후보와 다르게 딱 한 곳만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걸어서 다니는 유세를 계속하고 있고요. 이거 아마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부산을 하고 아마 내일은 광주로 오셔서 하고 주말은 광주 전남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로 수도권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 대 미래에 그러니까 1당과 2당이 기득권 대결 정치, 싸움판 정치로 가서 결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대결 정치를 이번에는 좀 청산해달라고 국민들께 호소를 드리고요. 과거 대 미래의 대결. 그래서 미래는 3번 안철수도 있지만 4번, 5번까지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첨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상 후보가 네. 본인을 지지해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얘기가 4, 5번 대신에 4, 5번을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묶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페이스북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선거가 끝나고 안철수 후보가 집권을 한다면 국민 대통합 정부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유승민 후보하고는 경제 문제를 같이 의논을 하겠고,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하고는 뭐 개혁 공동정부에 참여를 요청하겠다. 그밖에 이제 젊고 유능한 뭐 김부겸, 원희룡, 안희정, 뭐 박원순, 뭐 이재명 뭐 이런 분들까지 전부 같이 힘을 합치는 어떤 공동정부를 만들어 보겠다는 비전을 내세웠는데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다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 이전으로 정치를 되돌릴 수는 없다. 미래로 나가려면 정말 1당과 2당의 기득권 정치의 대결, 싸움판 정치, 이것만은 이번에 좀 끝내주십사 하는 요청입니다. 예. 자연스럽게 진본부장께 순서가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른정당은 그렇게 사실 좋은 인상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반응이 말입니다. 잠깐만 그 개혁 공동정부에 대한 코멘트는 잠시 후에 제가 언급을 하고요. 예. 저희들 유승민 후보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이제 수도권 주로 다닐 거고요. 물론 그 말씀도 하시겠죠. 예, 다닐 거고요. 우리는 1번, 2번 그 거대 정당하고는 달리 거대 정당이 각 조직 그 위원장들 조직 동원해서 대규모 군중 동원하고 거기에 후보는 그냥 살짝살짝 스쳐가듯이 하는 그런 유세는 피하고요. 정말 밀착 소통, 스킨십 위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어린이날이라 과천의 어린이공원에 가서 가족 단위로 나온 유권자들 만나고 있고요. 또 어린이병원 들릴 것이고요. 쭉 이번 캠페인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승민 후보 이 육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책을 고심 끝에 준비를 해서요. 예를 들면 칼퇴근이나 돌발노동 금지도 결국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도록 그런 배리어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육아휴직 3년이라든지 아무튼 이제 그쪽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안철수 후보 쪽에서 개혁공동정부 말씀을 이 시점에서 꺼내시는 건 굉장히 아름답고 우아하게 포장은 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단일화나 사태 얘기랑 결국 다를 게 없지 않나 싶은 생각에 조금 그 숨겨진 의도에 대해서 저희가 선뜻 동의해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하실 말씀이 김 대변인께서 바로 있으시겠지만 이거는 잠시 후에 뭐 공동정부 이 부분 관련해서 또 후보들의 직접 발언도 있으니까 얘기 들어보고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예, 정의당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도 개혁 공동정부 관련해서 이따가 얘기하는 게 좋겠죠. 지금은 지금은 유세 일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심상정 후보가 여론조사 공표금지 직전에 11.2%를 다시 한번 10% 이상 돌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선대위가 자체적으로 냉정하게 파악하고 있을 때는 지금 13에서 15%까지 급상승하고 있는 걸로 자체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개혁 대통령을 뽑으라는 국민들의 명령에 가장 1등으로 부합하는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는 당연한 결과이고 아까 우리 후보 발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홍준표 후보를 꺾기 위해서는 심상정 후보의 개혁성에 있어서 더더욱 이 강인한 모습과 선명한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특히나 또 저희 지지율 급상승의 배경을 보면은 20대 여성 그리고 무당층 계층에서 상당한 표심의 변화를 저희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정치로부터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계층들이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나의 한 표가 나의 삶을 바꾸는 한 표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심상정 후보는 남은 기간 더욱더 보여주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진보정당이 전통적으로 어떠한 특정 지역에 기반해서 정치를 펴기보다는 계층과 또 이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의 이 약자들을 위한 정치를 많이 펴왔기 때문에 어느 특정 지역을 집중해서 더 가고 강조한다 이런 것보다는 20대 여성과 20대 여성들이 엄마들을 향해서 나의 삶을 변화를 위해서 심상정을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런 표심의 변화에 더욱더 부응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각 후보별로 핵심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 여기서 핵심이라는 것은 뭐 시점에 관련한 얘기일 수도 있고 무게감에 관련한 얘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최신에 나온 제기된 얘기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기호순으로 다시 살펴보면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타임지의 광고가 실려서 이것을 TV 광고로도 내놓기도 했는데 저희가 뭐 어떤 선입견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광고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떤 점을 소구하고 싶으신지를 말씀을 해주시죠. 예, 광고가 아니고요. 표지로. 타임지의 표지로 아시아판입니다. 표지로 등장을 했고 TV 광고에 활용을 한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TV 광고에 활용한 겁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타임지에서 우리 대선 때마다 이렇게 유력 후보를 표지 모델에 세웠습니다.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워서 그때 제목이 더 스트롱맨스 노우터 해서 이 스트롱맨이 독재자냐 뭐 실력자냐 가지고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박근혜 후보를 실었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후보 더 니고시에이터 협상자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대단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더군다나 이 북핵 문제와 관련돼서 각 후보들이 안보 문제로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확고하게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겠고 따라서 미국에서도 분명하게 타임지에서도 김정은의 한국의 협상자로서 김정은과 충분하게 협상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다, 대화할 수 있는 지도자다 이렇게 했고 문재인 후보도 확고한 안보를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이끄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자기 후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주간지 하나 가지고 무슨 호들갑이냐 그러지만은 호들갑을 뜨는 게 아니고 그것이 결국 이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의 위기 문제를 세계 각국들이 지금 바라보는 이 과정에 더군다나 이번 대선에 한국의 어떤 지도자가 미국과 대화하면서 또 북한의 김정은의 이 파트너로서 분명한 확고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입장들 아니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판단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해석을 하면 이제 안보관에 대해서 뭐 국제적인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확신을 갖게 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주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보관 관련해서 많은 어떤 뭐 제기들이 공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각 당의 입장 자유롭게 듣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동의하시는지 아니신지.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죠. 한 두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타임지 표지에 나와 있는 먼저 영어 문장을 정확하게 보게 되면은 문재인 후보가 김정은을 상대할 협상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에임스 2라고 분명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했거나 인정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물론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아까 잠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뭐 지금 사대주의도 아니고 미국의 한 주간지가 했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해서 TV 광고까지 하는 것이 과연 든든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 뭐 다 그걸 맺히시는 문재인 후보와 어울리는지 좀 의문이 들고요. 두 번째로 전 세계 1위 주간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문재인 후보 대북 경제 기조는 대북 경제 제재와 어울리지 않는다.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을 근거로 해가지고 TV 광고를 한다면 그때는 또 뭐라고 말씀하실지 미국에서도 이렇게 상반된 평가가 있는 것이고 각자 언론지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평가할 수 있는 건데 타임을 들어서 미국에서 드디어 안보 분야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를 인정을 했다. 문제가 없다. 이것은 뭐 지나치게 좀 자의적인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김철근 대변인, 글쎄, 이제 안보관하고 그다음에 타임에 나온 걸 가지고 이렇게 물론 홍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홍보가 과연 적합하냐, 또 득점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봤을 땐 글쎄, 그렇게 득점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무슨 군대를 잘 갔다 온 그거 외에는 사실은 대북 관계에 있어서 화해협력 정책이 주로 강조하고 있지 위기 상황에 대한 확고한 안보관이 잘 보이고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송민순 회고록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말을 왔다 갔다 해서 4번이나 말을 바꾸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이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북핵이 위기 상황이고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인데 여전히 개성공단 얘기하고 계속 철진한 과거의 레파토리만 계속 되뇌이고 있는 적어도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북핵 위기에 대한 확고한 본인의 어떤 제어 장치라든가 그다음에 국방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보여주면서
그 상황이 바뀌었을 때 화해 협력이나 이런 것을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앞부분이 안 보입니다. 안 보이고 그 전번 지금 바로 직전 토론에서도 이 문제가 쟁점이 돼서 예. 북한을 먼저 가냐 미국을 먼저 가냐 뭐 얘기를 하던데 북한을 먼저 가겠다고 한 얘기는 확실합니다. 본인이 먼저 가겠다 해놓고 또 그걸 말 바꾸게 합니다. 뭐 무슨 단서를 달아서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방부의 국방백서에 예.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TV 토론에서 그걸 물어보면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다? 왜 말할 수 없습니까? 백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적은 적이고 대통령은 북한이 평화통일의 대상이기 때문에 화해협력과 적이 동시에 이중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예.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뭐 대통령으로서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많은 국민들이 안보관을 확고하게 믿을 수 있겠냐. 저희는 예. 거짓말쟁이처럼 보이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다 듣고 서가번 단장님 말씀 한번 듣죠. 저는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타임지 표지 모델로 우리 대한민국, 이게 정당을 떠나서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등장했다는 거는 그만큼 뭐 대한민국의 위상이 또 세계적인 관심이 커졌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냥 비판만 할 일은 아니고요. 단 그 정도로 이 문재인 후보는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같이 느끼셔야 된다. 나왔다고 좋아만 하실 건 아니고요.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사실 안보관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현실도 직시하고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정말 많이 하셔야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만 지적을 하면 바로 그 색깔론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역색깔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좀 그 북한 눈치 이럴수록 북한 눈치 보지 마시고 중국 눈치 보지 마시고 아주 의연하게 해서 안보관에 대한 불안을 잠재워 주시는 노력을 정말 배가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만소 대변인 얘기 듣겠습니다. 요즘 저희 정의당이 바른정당하고 좀 묘하게 통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진수희 본부장님 첫 말씀에 저 상당히 공감합니다. 이 여야를 떠나서 그러니까 정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가 물론 이제 타임즈 입장에서는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당연히 표지를 쓰는 게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솔직히 좀 부러운 마음도 들고 심상정 후보가 타임즈 표지를 장식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뭐 축하드릴 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짚고 넘어갈 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협상가라고 표지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 새 정부 5월 10일 날 출범하는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협상에 나서야 될 부분은 바로 사드 문제입니다. 근데 문재인 후보가 사드와 관련된 입장이 굉장히 스스로 모호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 선관위 제출하는 공약에는 국회 비준 동의를 애초에 초기 공약에서 삭제하거나 또 선거 중반에는 사드 자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발언 등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가 스스로의 협상력을 굉장히 약화시킨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발언들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청구서를 1조 3천억 원의 청구서를 보내기에 딱 좋은 빌미와 구실을 좀 제공한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타임지에서 협상가라고 표현했지만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새 정부를 이끌게 될 때 과연 우리나라의 국익을 충실히 지키면서 협상을 잘할지에 대해서는 아마 이 기사에서 평가가 충분히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협상가의 역할을 하긴 해야겠습니다만 협상력이 스스로 상당히 많이 약화시킨 측면이 있고 그래서 새 정부의 수장은 사드에 대해서는 일단 철회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이 다자구도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협상해서 능수능란한 외교력을 발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 단장님 발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 타임지와의 회견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분명하게 첫 단계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 이렇게 단호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하시면 대북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말씀들 주셨습니다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드 문제는 분명하게 전략적 그 모호함이 있었습니다. 후보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이 트럼프의 트럼프의 영수증 청구까지가 이번에 분명하게 얼마나 문재인 후보의 옳은 선택이었는지에 대한 이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반도를 북핵을 둘러싸고 있는 이 한반도의 주변 정세 다 만만치 않은 분들입니다. 트럼프, 시진핑, 아베, 또 푸틴. 이 틈바구니에서 이 한반도의 운명을 김정은이 핵으로 가고 장난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단순하게 이 남과 북의 문제만도 복잡한데 이 4강 속에 지금 중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횡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까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확고하게 그냥 아무 설명도 없이 또 국회 비준 동의도 받지 않고 배치 먼저 하고 해버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협상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고 있지 못한 거거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의 전략적 모호함은 조금 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국가 지도자로서 당연한 전략적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바른당의 국민당의 김철근 대변인 여러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정말 바른당의 주적이 국민당의 당론인지 그런 생각이 정말 안철수 후보나 박지원 대표의 생각인지 묻고 싶습니다만은 분명하게 후보께서 밝히셨죠. 군사적으로는 주적이 맞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단호하게 제재를 가하되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협상을 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의 입장들을 생각하지 않고 대통령만 되겠다. 이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타임에서도 평가하고 또 취재를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제목을 협상가라고 이렇게 잡았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분이 제시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잠깐만 답변을 하실 때 좀 길게 하실 수는 있는데 모두가 음식을 먹으려면 시간을 조금 한 1분 내외로 지켜주시고 우리 서가본 단장님께서 일단 당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국민의 당입니다. 바른 정당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방백서에 명확히 명시돼 있잖아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돼 있어요. 군은 우리의 적이다. 그리고 TV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물었잖아요. 주적이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때 답변을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못하고 모호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안철수 후보는 그 다음날 방송기자클럽인가요? 거기 가서 명확하게 얘기를 했어요. 북한은 적이기도 하고 평화통일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한테 되물어볼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사적으로는 분명하게 적이 맞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협상의 대상자고 화해협력의 대상자고 통일의 대상자다. 분명하게 문재인 후보께서도 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서가본 단장님이 문재인 후보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완전히 물타기 하시네. 홍준표. 한 가지만. 저기 미국에서 협상가라는 점을 강조했다는 거 보면 저는 이거 마냥 좋아할 게 아니고요, 정말.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모호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이야말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상대하기 오히려 편한 그런 상대라고 하는 이 미국의 뭔가 국익의 관점에서 숨겨진 그런 의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 전까지도 굉장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친박을 용서하고 또 바른정당의 탈당파는 복당을 시키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다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 다 용서합시다. 친박들 국정농단에 문제가 있었다. 당원권 정지된 분들 지금 나갔던 이정현이 그다음에 울산의 정가변이 그리고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윤상회 다 용서하는 게 맞겠죠? 모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 우리 사무총장은 적각 당 지도부에 이야기해서 오늘이라도 비대위 열어가지고 모두 이 절차 정리해 주도록. 사무총장 어디 가뿐? 당원권 정지를 푼다고요? 출당시키는 게 아니고요. 네? 아니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싶어서. 글쎄요.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입을 떼기 싫은데 형사 피고인의 강간 미수 공범의 막말의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본인 스스로 그 양박이라고 그러지 양아치 친박들이 만든 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을 보면 보수가 이런 식으로 망해가는구나. 네. 통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거는 맞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문제가 생겼던 부분들까지 같이 이제 포괄한다는 점에서 이견이 속출하고 있어서요. 네네. 먼저 듣죠. 사실 이번 조기 대선 같은 경우에 초기에 탄핵 프레임으로 시작됐다가 이제 어느 순간 안보 프레임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시 1등 후보였던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에 대해서 앞서 말씀 얘기를 많이 주셨었지만 안보관에서는 아직 의심스럽다, 불안하다라는 국민의 의론이 상당히 있었고 그 가운데서 가장 명확하게 의견을 제시했던 홍준표 후보에게 상당히 많은 관심이 집중됐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좌파 정권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보수와 안보에 대해서 몫을 낼 수 있는 홍준표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보에 대해서 확실한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모두 뭉쳐야 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 이제 바른정당과 이제 그 친박 일부 의원들에 대한 징계 문제가 나오긴 됐었는데 공식적인 입장은 바른정당 의원들이 복당을 한다면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달라. 다만 그 복당 절차는 대선 이후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절차를 치를 수밖에 없다. 지금은 대선 기간이고 바쁜 와중이기 때문에 지금 당원 당규대로 어떤 절차를 한다고 해서 힘들기 때문에 일단은 대선 이후 당원 당규에 따라 처하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그다음에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풀겠다. 그것은 일단은 활동할 수 있도록 공간 여지를 내어주지만 그분들이 전면에 나서거나 그렇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단 뭐 오늘도 비대위를 열어서 뭐 당원권 정지를 풀어주자. 풀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의 전면에 나선다라는 것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그 저희 한국당 내에서도 합의가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대선 이후에 구체로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은 좌파 정권의 집권 저지를 위해서 보수가 통합을 해야 된다는 원칙론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홍 후보는 뭐 당장 하자라는 분위기의 이야기로 했지만 당장은 아닌 거군요. 그렇죠. 당장 일단 활동할 수 있는 여지만 열어주고 모든 이제 세세한 절차는 대선 이후에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바른정당은 좀 다르게 들릴 것 같은데. 제가 홍준표 후보 얘기만 나오면 할 얘기가 지금 너무 많은데 제가 어제 저 얘기를 듣고 한동안 그냥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용서라니요. 그러니까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 용서를 한다 만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는 게 저게 뭐지? 저럴 때 쓰는 말이 적반하장이지 않은가. 심지어는 바른정당에서 넘어가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뭐 우리가 용서를 해주자마자 하여튼 너무 제가 기가 막혔는데요. 저는 정말 이 홍준표 후보는 뭐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능력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능력이나 그 당이 내거는 이 공약하고 무관하게 정말 후보자의 자질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격하고도 그 관계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정말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그 탄핵에 승복한다는 이야기 단 한마디도 저는 후보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에 지금 계신 분들 단 한마디도 없었고요.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은 헌법 수호의 가장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계셔야 하는데 탄핵 승복, 불복은 물론이고 헌재,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의 권위기관인 헌재의 재판 결과 또 재판관을 능멸하는 언사까지도 그냥 막무가내로 하실 뿐 아니라 늘 우파 가치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성 비하하는 거는 수도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열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여성 비하하고 뭐 요 며칠 전에는 또 그 자신의 결혼을 반대한 처가 그 부모님들을 상대로 제가 지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표현을 한다든지
하여튼 저는 하나부터 열까지 후보자의 자질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보수 지지자들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은 이해를 하나 이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으려면 보수의 대표주자로서 자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홍준표 후보만큼은 정말 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간곡하게 좀 드립니다. 예, 이만솔 부대변인도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네, 우리 자유한국당의 변환봉 수석 부대변인께서 해석하신 부분하고 홍준표 후보의 워딩하고 이게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홍준표 후보의 워딩을 들었을 때는 너무 명확하게 인식이 되는 겁니다. 친박들에 대해서 모두 다 용서하고 품고하겠다 이런 워딩으로 들렸는데 해석에 대해서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홍준표 후보는 친박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리 있었죠. 그래서 뭐 방송에서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독고다이, 좀 순화해서 표현하면은 자유한국당, 구새누리당 안에서 독불장군 비슷한 특정한 세력이 없이 경남도지사를 하다가 갑자기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서 친박 의원들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달리 대안이 없이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 경선 초기만 해도 뭐 양박, 친박에 대한 비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자유한국당에서 낮아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까지 보였었는데 지금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친박 의원들에 대해서 모두 용서할 것을 밝히고 있는 이 상황은 정말 앞뒤가 안 맞고 불과 한 달 전에 내뱉었던 말과 지금의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거 묻고 싶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직 자유한국당 당원이죠. 그리고 당원권 정지 상태. 예, 근데 당원권 정지 상태인데 지금 푸는 김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원권 정지도 다 푸실 겁니까? 이거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뭐 친박 의원들이 풀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권 정지도 풀고 뭐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뭐 구치소 안에서 선거운동도 같이 하시고. 예. 먼저 답변부터 듣고 다른 분 의견 듣죠. 예. 박근혜 대통령의 당원권 정지 문제 역시 저희 한국당 내에서 합의가 필요한 문제겠죠. 예. 일단 그 문제도 있어서도 일단은 지금 대선 과정에서 바른정당과 그 친박 일부 의원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일단은 선거라는 그 중대한 큰 싸움을 놓고 모두 뭉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필요하다 해서 일단 당원권 정지도 풀고 바른정당 의원들도 받아들이되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후에 처리하자라는 원칙을 정해놓은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당원권 정지로 마무리가 되긴 했었지만 거기에 있어서 뭐 추가로 어차피 지금 재판 절차 중이니까 재판을 기다리는 중인데 그럼 마지막 사법적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뭐 할 수 있는 건 아닐 걸로 보여지고 만약 재판 판결 이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를 풀어야 된다라는 뭐 합의가 있다고 요청이 있다고 한다면 고려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그건 전혀 논란이 되고 있지 않고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 또 하나 공통된 질문을 드리면 어떤 길을 내드리자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유권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친박에 대해서 바른정당은 반대를 해왔던 분들이 가셨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통합을 한다라는 명목으로 그분들을 다 소위 말해서 원상태로 돌려놓게 되면 마음이 흔들렸던 분들은 다시 돌아가기도 애매해지고 또 가셨다고 한 분들도 그렇고 서로 간의 관계가 더 애매해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 지적하신 질문의 취지가 제가 답변 드리려고 했던 취지이기도 한데 예. 홍준표 후보가 보수 대통합을 얘기하기는 했었지만 바른정당 의원들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서 제발 우리 당에 와주십사 모신 게 아닙니다. 그분들 바른정당 의원들 14분이 모여가지고 한번 회의를 하다가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유승민 후보에게 사퇴라 단일화를 권하고 우리가 한국당에 가는 것이 맞겠다고 스스로 결정해서 저희에게 온 겁니다. 그러면은 적반하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러면 바른정당에서 그렇게 적반하장하는 의원들과 같이 했던 당이 바른정당입니다. 우리가 만약 흔들었다라면 비판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저희가 흔든 게 아니라 바른정당에서 내부적으로 와서 저희한테 도움을 주겠다 하는데 선거하는 조약에서 막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우리를 배신하고 갔으니까 가라. 내칠 수는 없겠죠. 그래 일단은 와라. 도와달라. 대신에 모든 절차는 대선 이후 당원 당규 처리하겠다는 원칙만 내세우는 것이고 그럼 저희가 적반한 한계는 없는 것이죠. 그런 분들과 함께한 바른정당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진봉 부장님. 바른정당의 그 지금 12분 의원님들이 가시는 과정에서 순전히 100% 자발적인 건 아니고요. 밑에서 끊임없이 흔들어댔어요. 그 지역의 그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을 다 빼가면서 엄청나게 흔드는 그 과정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는 그쪽으로 다시 가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별로 언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보수 대통합을 이야기하지만 어떤 그 미사력으로 포장을 해도 저는 정말 명분 없는 일이었고요.
그냥 한 말씀만 드리면 그 바른정당에 계실 동안에도 그분들은 전혀 후보 사실 선거운동 돕지 않았고요. 지지율 핑계대고 계속 후보 흔들고 단일화 압박했던 게 사실인데 그 운동 안 하시다가 이렇게 나가시면서 역으로 바른정당에 엄청난 도움을 결과적으로 주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사실은 이런 이 과정이 정말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를 불신하게 만들고 희화화하게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까운데 그분들 본인들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해요. 빙하 지역의 이 크레바스에 빠진 그런 신세가 됐다 하는 점에서 저도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의원님들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네. 네. 다른 분들 의견 있으시면 듣고 홍준표 후보가 이른바 그 진박들에 대해서 그 사면 당원권 정지를 풀어주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우선 이건 국정농단 사태 이전으로 돌리겠다고 하는 당시에 80%가 넘는 국민들이 탄핵을 찬성을 했는데 그 국민들을 모욕하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대통령 선거와 아무 상관이 없는 대통령 선거 끝난 이후에 당권 싸움 미리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언론에도 일부 언론에도 났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지금 사실은 당내 계파가 별로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를 한 것을 가지고 사실상 홍준표 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하고 가까웠던 진박들의 반격이 시작됐죠. 그래서 바른정당 의원들 못 받겠다. 한성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나는 탈당하겠다 이런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서청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상당히 세게 발언을 했고요. 이 얘기는 대통령 선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진박들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다시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바른정당 의원들을 받아주려면 우리도 같이 사면을 해라. 그래서 같이 사면을 해주는 식으로 홍준표 후보가 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자유한국당 당내 문제일 뿐입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금 대통령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후보를 내서 표를 달라는 것도 민망한데 그 와중에 자기들끼리 대선 끝나면 당권을 서로 가지려고 하는 싸움을 알겠습니다. 하고 있다? 예. 저는요, 우리 진수희 본부장님께서 아까 홍준표 후보의 자질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잖아요. 근데 정치적 책임을 져야죠. 빨리 결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차피 당권 싸움 하는 상황 같으면 왜 선거운동을 자꾸 진보 보수로 합니까? 결과적으로는요,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킹메이커 역할밖에 못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먼저 듣고요. 홍준표 후보가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아무리 이게 뭐 본인은 전략적 선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 대선을 보면서 후보한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국무총리나 장관들, 국무위원들 청문회를 할 때 정말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나와서 청문회를 치르면은 과연 그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아무리 저도 국회 같이 18대 초기에 원내대표 할 때 수석 부대표로 같이 협상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모든 것들이 그냥 이기면 된다. 과정은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잘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 대통령 후보로서의 가져야 될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만솔 부대변인도 짧게 드립니다. 그 바른정당 탈당 사태에 대해서 이번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어록을 만들었죠. 저희 심상정 후보가. 굳세어라 유승민.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정의당의 의석이 6석입니다. 근데 이번에 건너가신 분들이 저희 정의당 의석의 2배가 넘죠. 근데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자유한국당에 갔습니다만 사실상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바로 복당을 받아주거나 전면에 배치하거나 이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는 수와 세력으로 한다는 말도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국민들이 볼 때 무엇이 더 명분적으로 옳으냐를 따져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의당이 계속해서 우리 유승민 후보님 그리고 바른정당 응원을 해드리는 이유는
정치 도의상 어려운 길을 걷고 꿋꿋하게 힘들게 가시는 모습이 뭐 저희가 지난 진보 정치를 해오면서 한 15년, 20년 해오면서 저희가 겪어왔던 모습과 좀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비단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유승민 후보님 지난 TV 토론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말씀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눈빛에서 굉장히 진정성을 봤습니다. 물론 해법은 저희 정의당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정반대 해법을 제시할 때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예.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 한국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올바른 건강한 보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응원의 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환봉 수석 부대변인.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 당시에 당내 중진들 몇 명이 모여서 홍준표를 한번 내보자. 친박 색깔도 없고 이 정도면 보수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결정된 후보가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과 당원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와 투표를 통해서 당선된 후보이고 네. 또 이제 홍준표 후보는 이제 언론에서 이제 막말이 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세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홍준표 후보가 30분, 1시간 동안 연설하는 걸 듣고 그 메시지와 홍준표 후보의 공약을 보고 홍준표 후보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막말을 해서 단순히 속 시원하다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놓고 있는 메시지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냥 그 사람이 빨간색 깃발 아래 있는 자유한국당 후보이기 때문에 홍준표에게 몰린다는 절대 아닙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도 나름 개혁 보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쪽의 보수인 홍준표 후보가 가치가 없고 품격이 없다고 한다면 국민들은 당연히 유승민 후보를 선택을 하겠죠. 국민들이 20% 넘는 국민들이 계속 홍준표 후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고 그의 철학에 국민들이 공감하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 계속 국정농단 세력을 대표하고 있다. 아니면 품격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그를 지지하는 20여 프로의 국민들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국민들을 오히려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한 말씀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다른 얘기도 해야 되니까. 예. 저는 홍준표 후보 정말 대선에 관심 없는 대통령 또 배출하는 것과 관심 없는 이 친박에 얹혀져 있는, 엎여 있는 홍준표 후보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기도 하고요. 또 그런 홍준표 후보 이용해서 선거 치르고 토사구팽 시키려는 작정을 하고 있는 그 당의 진박 의원들 정말 이거는 정치 그만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런저런 요인이 결합이 돼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이번 선거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과 함께 진행이 되고 있지만 마지막에 지금 일주일 앞두고 유풍이 또 이제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바람.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과 응원과 후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번 선거 5월 9일 뚜껑 열어보기 전에는 정말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안철수 후보 관련한 얘기도 조금 볼 텐데요. 앞서 잠깐 얘기가 나왔었죠. 통합정부론 얘기인데 이거는 비단 안 후보한테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승민 후보한테도 파생되고 있고 문재인 후보에 관련한 그 정부론, 이른바 통합정부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엇갈리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개혁 공동정부인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영상을 좀 보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번 토론회 과정에서도 유승민 후보와 저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생각이 같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집권하게 되면 유승민 후보에게 부탁해서 경제 분야 맡아달라고 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염두에 두신 말씀이시죠? 경제 분야 맡아달라고 저는 부탁하고 함께 우리나라 많은 이 경제 문제들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그동안 참 열심히 하셨고 끝까지 같이 완주해서 좋은 아름다운 경쟁하기 바라고 그런 덕담을 해주셨다니까 정말 고맙네요. 안철수 후보도 끝까지 선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승민 후보에게 경제를 맡기고 싶다. 지금 대통령 후보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해석하면 될까요? 일단은 지금 선거가 끝난 이후에 지금 저희 국민의당이 40석밖에 안 되는 미니 정당이라고 자꾸 공격도 하고 40석을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거냐 이런 비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국민들에게 집권을 하게 되면 이러이러한 비전과 정책을 가지고 대통합 정부, 개혁 공동 정부를 꾸려서 같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조금 구체성을 띄어서 얘기를 했죠. 예. TV 토론을 해보니까 경제 분야나 이런 것은 유승민 후보하고 거의 같다. 그래서 경제 문제를 같이 협력해서 풀고 싶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심상정 후보에게도 얘기를 했죠. 네. 개혁 공동정부에 참여를 요청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50대의 그 젊고 유능한 합리적인 네.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분들 남경필, 안희정, 원희룡, 김부겸, 이재명, 예. 박원순 많은 분들은 예, 이런 분들하고 같이 예.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고 싶다 이런 건데요. 저희 그 안철수 후보는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개혁 공동정부를 할 수 있는 세력과 사람을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 그리고 계파 패권주의에 있는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하고 같이 열겠다. 그리고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겠다는 건데요. 각계각층의 그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을 정부에 참여시켜서 정말 그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안정감도 주고 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이런 취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선거 전에 무슨 단일화라든지 이런 걸로 해석하는 예.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네, 먼저 발언하시죠. 네, 저희 심상정 후보에게도 안철수 후보가 그 개혁 공동정부 같이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 대통령 선거에 책임 있게 임하는 후보로서 집권 이후의 구상에 대해서 밝히는 것, 인물로서 대변하는 그 구상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뭐 그 자체로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이런 분들과 함께 정부를 꾸리겠다라고 밝힌 바 있고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저희 심상정 후보는 지금 같이 경쟁하고 있는 상대 후보입니다. 상대 후보에게 내가 당선되면 정부를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금 그렇게 좀 바람직한 모습, 정치 예의상 맞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개혁이라는 키워드를 매개로 함께 공동정부를 꾸리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현상의 중심에서 벗어난 지 오래됐다라고 저희는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새롭고 기존의 양당 기득권 정치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치의 흐름을 안철수 현상이라고 부른다면 현재 안철수 후보가 안철수 현상에 적절히 부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고 많은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이 선거에 정치 처음 참여할 때 보여주셨던 어떤 개혁성의 모습이 그동안 많이 변질되고 발해왔던 모습들을 볼 때 네. 저희로서는 좀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 후보는 일단 영상으로 봤을 때는 뭐 고맙다라는 표현도 쓰면서 좀 완곡하게 넘어갔습니다만 선대위 측에서는 예. 분위기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진위가 무엇인지 네, 궁금해집니다. 네, 후보는 덕담을 하셨는데요. 후보 돕고 있는 캠프 차원에서는 그렇게 썩 곱게만은 들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경제적인 그 탁월한 정책 능력을 평가하셨다면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니까 우리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거를 도와주시는 생각은 없으신지 하는 거를 제가 되묻고 싶고요. 경제를 높이 죄송합니다. 평가를 하면 그 경제 그 능력 이외에 특히 지금 안보가 위기 상황인데 안보하면 또 우리 유승민 후보 굉장히 단단한 안보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거기다가 아까 노동 문제나 근로자에 대한 그냥 애정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비정규직 근로자. 그 대한민국 공동체 무너져가는 공동체를 복원하는 이런 부분에 두루두루 정책을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하신 우리 유승민 후보로 몰아주시는 게 더 현명한, 정말 솔직한, 그러니까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근데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고 왜곡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원래 이 개혁공동정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김종인 위원장께서 예. 자유한국당까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애초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들 다 아시지만 자유한국당은 개혁 기피당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김종인 위원장 하신 말씀과 또 어제 안철수 후보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그 의구심이 있고요. 그래서 저에게는 지금은 좀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김정일 다시 대변인 한번. 조금 이따 듣고요. 서가번 단장께는 그 질문까지 아울러서 그러니까 통합정부하고 개혁 공동정부의 차이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인사들을 포함할 것이냐에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제가 보기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이제 지금 우리 진수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후보가 같이 지금 저 운동장에서 같이 뛰고 있는 선수한테
경제 맡기겠다, 노동 맡기겠다, 같이 함께 하자 하는 것은 A인지 안철수 식의 정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신 이 국민 통합 정부 구상에는 참 획기적이죠. 이른바 일종의 지금 연정의 또 다른 방식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다른 모든 분들 다 말씀하셨듯이 대선 이후에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국민들의 이 탄핵 이후에 국민들의 요구 수준은 높고 또 해야 될 개혁은 국가 개혁은 이 프로그램들은 많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결국 그러면 어떻게 국회에서 여야 간의 합의해서 국민들의 바람을 입법으로 제도화해 내서 개혁을 해 갈 것이냐는 건데 싸우고 대결 국면으로 갈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장관들을 통상 이제 장관들 하면 탈당을 하고 이렇게 다른 당에서 오면 했습니다만은 당적까지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그 정도까지 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단히 통합정부 구성을 위해서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또 국가 개혁을 위해서 획기적인 이 안들을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듣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우선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다른 당 인사에게 장관직을 제안할 때 탈당을 요구하지 않겠다. 완전히 꼼수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당사자가 정당이 다른데 문재인 정부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당의 의견을 묻지 않고 참여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오락해도 못 가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뭐냐면 여기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공동정부라 하면 유럽은 말하면 연정이고 연합입니다. 다수파 연정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정부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이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정당끼리 같이 공동으로 만드는 상황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당으로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개인으로 참여를 해서 공동정부를 만드는 거하고 민주당의 현재 통합정부는 당내 친문과 비문의 통합정부입니다. 이른바 민주당 사람들끼리 끼리끼리의 통합정부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장관직을 제안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바른정당에 문재인 후보가 장관직을 제안해서 어떤 의원한테 그럼 그 의원이 올 수 있습니까? 바른정당하고 연정이 안 돼 있는데 올 수가 없는 것을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국회에서 협치 이것도 말뿐이라는 거죠. 저는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김종인 전 대표 말씀을 하는데요. 김종인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생각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세력과 개파 패권주의에 머물러 있는 세력을 뺀 나머지 사람은 같이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그 얘기로 해석은 저는 거의 같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제가 그러면 제안을 한 가지 드릴 텐데 짧게 듣죠. 개혁 공동정부보다는 사실은 연정이나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당적이 다른 사람끼리 정부를 꾸리다 보면 사실은 정책 사안에 따라서 또 굉장히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각이 더 막 시끄럽고 잘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지금 내각제가 정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정을 하면 삐걱거리고 굉장히 잡음이나 혼란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이번 대선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여소야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정보다는 협치라든가 정책 사안별로 연대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실효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안철수 후보가 제시한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사이에는 또 안보관에 있어서는 극과 극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동정부를 구성하는 거는 저는 좀 맞지 않고요. 그냥 사안별로 정책 연대, 협치 이게 바람직한 적절한 제도일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말씀하신 통합정부 구성의 요점은 결국 진영을 나누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국가 개혁을 위해서 동의하면은 그 사람이 보수든 진보든 능력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말 필요하다면은
당적을 가져도 당적 이탈하고도 무관하게 모셔서 함께 정부를 구성하겠다. 예. 이런 제안들이지. 그것을 뭐 꼼수다 이렇게까지 예. 뭐 하실 필요는 없다. 여기 말씀 듣고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 개혁 공동정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전체 국민의 대변자가 돼야 됩니다.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그 대통령 후보자가 내세운 정책을 보고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5년의 임기 동안에는 그 대통령 후보가 내세웠던 정책과 이념적 방향에 대해서 이미 합의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렇다면 그에 맞춰서 조각을 하고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맞을 것인데 만약에 일단 지금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었지만 이재명 시장이라든가 심상정 후보 또 이쪽에는 남경필 원희룡 그런 사람 때문에 스펙이 너무 다양해집니다. 아까 그 진수희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국무회의가 열렸을 때 하나의 사안을 두고 그야말로 봉숭아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이맥적인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뭐 이 사람은 이 장관, 이 사람은 이 장관이니까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국민에서 논의를 할 때 난상통일이 돼서 통과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각이 정말로 시끄러질 수 우려가 있는 것이고 일단은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을 설정을 해놓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나는 누구든 불러드리겠다라는 먼저 그 합의가 된 컨센서스를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일단은 이 사람 사람들에게 괜찮게 좀 호감도가 있고 지지도가 있는 것 같다. 일단 다 모여라. 내 우산 아래로 모여라. 이거는 그야말로 당선되기 위한 그 조금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저도 좀 짧게 말씀드리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먼저 하시죠. 그 자유한국당 측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참 선진 정치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하시다. 국무회의가 봉숭아학당이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국무회의 열면은 다들 그냥 받아 적기 바빴습니다. 장관이나 국무위원들이 뭐라고 이렇게 제대로 된 부처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지 않고 그저 대통령 지시사항만 빼곡히 적다 보니까 그게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서 뭐 범죄 혐의가 다 드러나는데 결정적 증거가 되기도 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개혁 공동정부, 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대의 화두가 됐고 이미 다당제가 지금 여기만 해도 5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당제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혁 공동정부를 구성하겠다라고 선거 막판에 얘기하는 정치적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당제와 연정이 가능하게 만드는 선거제도와 정치제도를 변화를 함께 밝히지 않으면서 개혁정부, 공동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선거 막판에 좀 표를 더 얻기 위한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제안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 정의당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대통령 결선 투표제 그리고 각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받은 표만큼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는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을 아주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번 대선에서 자기가 당선되고 나선 공동정부를 꾸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선진 정치 제도에 대해서 반드시 약속을 같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정의당의 우리 이만솔 부대변인이 주장하는 그 두 가지는 안철수 후보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다당제 뭐 이거 다 동의하는 얘기입니다. 우선 그 아까 연정 얘기한 것은 일단 제가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공식적인 알겠습니다. 입장은 아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 그다음에 그 봉숭아 학당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요. 사실 양극단에 예를 들면 그 아주 좌파거나 아주 극단적인 우파거나를 제외하면 모든 문제를 같이 열어놓고 토론하고 논의하고 합의 못할 일이 별로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그걸 따르는 이른바 수첩에 기록하는 이런 국무회의가 아니고 정말로 그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국무회의를 만들 수 있고요. 저희는 지금 가보지 않는 길을 가자고 하는 겁니다. 예. 과거에는 다 가본 길입니다. 그렇지만 미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가보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같이 열어가 보자라는 취지였고요. 지금 개혁 공동정부를 얘기하는 것은 선거 막바지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에서 인수위가 있었다면 그 인수위 기간 동안에 여러 구상들이 있고 접촉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대통령 선거가 딱 개표가 완료되면 당선자가 아니고 그냥 대통령입니다. 그때부터.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 며칠 앞두고 이런 구상들을 밝히는 것이 저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또 그것을 갖고 자꾸 표를 의식한 거라고만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그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자기 비전을 당연히 밝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에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기에는 그 40석이 안 되는 의석은 너무 자꾸 빅텐트가 쳐지기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선거 막바지 국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단히 좀 다급했죠.
지역적으로 보면은 호남에서는 문재인 후보와의 경쟁에서 지금 뒤지고 있고 또 보수 그건 일방적 여론조사에 나오잖아요. 보수 쪽은 TK에서는 지금 또 홍준표 후보에게 밀리고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심상정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뜨면서 그나마 남아 있는 합리적 보수나 또 그 진보 진영의 이 지지까지 지금 또 잃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런 이 다급함들이 이 선거판에서 최소한의 그 지켜야 될 예의마저도 지금 이렇게 맞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이야기. 잠깐만. 이게 뭐냐면 지금 호남에서 밀리고 뭐 TK에서 어떻게 한다. 이것은 서가본 단장님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그 말씀드리고 여론조사에 나오는 게 그것도 공포 기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 민심은 많이 변했거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0석의 작은 정당이기 때문에 공동정부가 가능합니다. 왜냐? 누구나 다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119석의 커다란 정당이면요. 말뿐인 통합정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잠깐 얘기 꺼냈습니다만 뭐 전화위복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탈당 흐름들이 그래서 뭐 지금 후원금도 많이 거치고 있고 또 결속력도 많이 높아졌다 당내에서 분위기가 좋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표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응원이나 후원의 강도를 보면요. 저는 충분히 표로 이어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요. 이틀 전에 강남역 유세를 가봤고요. 어제 대학로 유세를 갔는데 제가 너무 감격해서 막 거기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죄송합니다. 보수 정당에 한 20년 몸담고 있었는데요. 언제 우리가 이 보수 정당이 치렀던 선거에서 20대나 30, 40대가 이렇게 뜨거운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던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감격적이어서 희망을 봤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어제 대학로에 갔을 때도 오늘 저 유승민 후보 투표하고 왔는데 오늘 여기 왔더니 유승민 후보가 와 있네요. 이러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뭐 사표 방지 심리 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지난번 탄핵을 겹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뭔가 달라지는구나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거를 느낀 분들이 이제는 이번 선거에서는 정말 1번, 2번 되는 쪽에 몰아주는 이런 투표 행위가 아니고요. 정말 소신 투표하는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확산되어 가고 있어서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유승민 후보에 대한 바람 이게 저는 충분히 지지표로 지금 연결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걸 저희가 체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보 부장님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분위기를 좀 깨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가 달갑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지층이 어쨌든 비슷하다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어떤 통념적인 부분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한국당 기존 300만 당원들과 여러 책임 당원들, 그다음에 보수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씀들이 보수가 단일화돼야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사퇴해야 돼야지만 이번 선거에서 결과가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들을 가장 많이 하셨었고 그 움직임에 따라서 바른미래당에서 이제 탈당 움직임도 있었던 거겠죠. 어쨌든 유승민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뭐 4% 내외 정도의 지지를 받고는 있습니다. 4% 따지면 뭐 200만, 300만 정도 유권자는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상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좋아하는 국민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는 않을 겁니다. 아무리 그분이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분을 지지하는 일단의 그 국민들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적극적 의견을 표출하는 것일 거죠. 다만 이제 어차피 그 기존에 예전에 그 보수당을 지지했던 대부분의 분들은 여전히 이번엔 보수 내 통합을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유승민 후보에게 사퇴를 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승민 후보의 그 바람이 그렇게 바람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더 듣죠, 그럼 진 부장님께. 아니 만약에 많은 국민들이 보수 대통합 이번에 보수가 그 힘을 합쳐서라도 뭐 문재인 후보 안보관이 불안한 문재인으로 꺾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다고들 하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많다면 최근에 바른정당 의원들 12명 탈당하면서 유승민 후보 쪽으로 굉장히 응원과 절대 단일하지 말고 완주하라는 그런 대단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식의 명분 없는 단일화는 국민들 다수도 반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4% 200만을 말씀드렸던 것이 그러면 만약에 우리 진수희 본부장님 의견대로라면 바른정당 당원수가 갑자기 300만, 400만으로 대폭 증가하고 후원금이 수십억, 수백억을 답지한다면 그 말씀이 맞겠죠. 그런데 후원금 며칠 동안 들어온 거 3억 3,730만 원, 그다음에 수천 명 정도의 당원이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정도로는 기존의 지지층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새로운 발언까지는 아니라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는 좀 달리 생각을 합니다. 네. 유승민 후보 요즘 하는 거 보면서 참 감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의정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서생적 이미지가 강해서 대선 후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강단지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참 이 합리적 보수로서 확실하게 지금 어렵고 힘들게 가고 있지만 자리매김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변환봉 부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치 현상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중들이 바라보는 이 정치인이나 또는 이 정치의 행태들이 대중들은 아주 의외로 간단한 것에 감동하고 보는 결이 우리 정치인들이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다르더라는 거죠. 결국 비록 지금은 작지만 그러나 저 사람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저 후보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대통령을 나와서 저 사람이 가고자 하는 길은 어떤 길인지 이 모습들을 우리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합리적 보수들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현재 유승민 후보의 여러 가지 행보들이 또 말씀들이 감동으로 다가왔고 그런 것들이 비록 누구에게는 이 30억, 300억이 큰 돈이고 3억은 작은 돈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른 정당에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큰 돈이죠. 또 가치 있는 그게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2000년 대선 때 대지저금통이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정치의 새로운 또 희망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응원을 너무 많이 해주시면 우리한테 도움이 또 안 되는 중. 심상정 후보 얘기를 해야 돼서 시간 관계를 해야 돼. 딱 30초만 얘기할게요.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이 세 분의 후보는 미래를 얘기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1번, 2번의 후보는 과거를 얘기하면서 과거에 뭘 잘못된 건 있는가를 다 파내서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또 홍준표 후보는 세계 무슨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항목을 얘기하고 하는데요. 저희는요. 국정농단의 사태를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 대 미래의 대결이다. 그 미래 후보 중에 한 분이 유승민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정 후보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여론조사로 발현되지는 아직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표기간 금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심상정 후보는 TV 토론을 거치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균형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극복해야 될 게 어느 정도의 사표 심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사표 참 저희 오랜 세월 동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표 되뇌이다가 사표가 아니다 3표다. 심상정을 찍는 표는 1타 3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이제 저희 후보도 소개를 했습니다만 우리 제일 먼저는 대한민국의 적폐로 그리고 이제 이 현실 정치에서 좀 지목되고 있는 홍준표 후보만큼은 반드시 꺾는 한 표가 심상정의 한 표. 그리고 문재인 후보를 더욱더 개혁적으로 견인하는 한 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좀 전에 이제 김철근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철수 후보와 누가 더 미래 세력인지를 경쟁하는 한 표. 이렇게 1타 3표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다만 사표론을 자꾸 부추기는 것이 특히 이제 우리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다 의견을 그냥 듣습니다. 수렴하고 듣는데 다만 이제 이 우상호 선대위원장 그리고
어제는 보니까 또 문재인 후보도 본인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정부가 들어서야 진보 정당이 활동할 공간이 생긴다. 그러니 본인에게 표를 달라라고 이제 다분히 우리 심상정 후보의 표를 좀 이렇게 계속해서 좀 긁어가시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예. 우리 우상호 선대위원장 제가 이제 서대문에서 제 지역에서 자주 뵙는데 예. 문재인 후보가 심상정 후보보다 이러이러한 점이 나으니까 문재인을 찍어달라고 말씀하시면 아무 불만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 이제 정면 승부를 해주시면 좋은데 선대위원장 정도 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이건 정말 좀 자꾸 왜 측면 승부를 하시냐. 저희 정의당 비록 당은 작지만 저 실력 자신 있습니다. 정면 승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 단장께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예. 예, 선거 전략이라는 게 참 국민들이 보기에 어쩔 때는 참 우습게 보이고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표라는 게 결국은 내 표, 나를 지지하는 표를 모으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또 적극적 지지자만 가지고 부족하니 그에 동조하는 중도까지 끌어들여야 되는 게 숙제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심상정 후보나 또 뭐 유승민 후보도 겪고 있는 고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 또 안철수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 것들 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특히나 박근혜 이 탄핵 정국 이후에 나라가 나라냐라고 외치는 이 국민들의 요구를 담아서 국가 개혁을 위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누가 잘할 것이냐 문재인 후보다 이렇게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고 그 와중에 그런 소망도 있을 수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문재인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야 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50% 득표를 하시나 70%를 득표를 하시나 민주당이 현재 원내 과반 의석이 안 된다는 점은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운영 파트너인 국회와 협력을 잘 못하면은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어렵겠죠. 그래서 문재인 후보 스스로도 정의당을 개혁 파트너로 분명하게 지목을 하고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만큼 개혁 파트너인 정의당의 힘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5월 10일 날 출범하는 새 정부의 개혁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 힘을 주시는 방법은 심상정에게 이번에 많은 표를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변인님. 지금 5분이 나오셨잖아요. 지금 다당제입니다. 다당제. 그리고 사실은 이게 다당제가 계속 안착을 하려면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었어야죠. 근데 119석이나 갖고 있는 민주당이 그걸 안 했어요. 안 해서 2월, 3월 국회에서 그걸 했으면 지금 결선 투표제가 있을 거고 양 진영으로 막 표를 수렴하는 이런 무리한 무리수를 안 둘 거 아닙니까? 저는 우상호 원내대표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아무리 선거운동이지만 정의당 표는 자기 주머니에 있는 표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도 이정희 후보가 중도에 사퇴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결코 문재인 후보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얻을 표는 심상정 후보가 얻을 표대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정말 다당제가 좀 안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심 후보가 주요 발언들에서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는 게 홍준표 후보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이죠. 드디어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듯이 양강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에 1등, 2등에 대한 저격을 하고 계시는구나. 물론 이제 다르게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만약에 자유한국당 내에서 정말 친박 세력이 후보가 됐다고 한다면 국정농단을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똑같은 비난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국정농단 불거질 당시에 경상남도 도지사 하면서 부채 갚고 진지 우려움 폐업하면서 충실히 도정을 수행을 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을 대표한다고 왜 자꾸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박 중진들 몇 명이 모여서 이번에 홍준표로 가자 했던 것도 아니고 일반 국민들과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통령 후보로 선택한 것인데 적폐 청산의 가장 대척점에 있고 또 국정농단의 원류이기 때문에 후보로 나서도 안 된다. 그것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수의 가치와 자유한국당의 가치를 대변하는 후보로 나왔는데 그 전혀 엉뚱하게 국정농단 세력을 대표한다라는 프레임은 지나치게 좀 자기적인 프레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심상정 후보가 보수면 유승민을 찍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찍어달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심상정 후보가 너무 응원을 세게 해주셔서 예. 오려고 그러던 보수표가 조금 주저주저하는 조금 측면이 줄일까요? 있어서 이제? 조금 자제할까요? 네네. 하여튼 아까 우리 심상정 후보 오랫동안 그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참 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1, 2번 정당에 있을 때는 몰랐던 거를 최근에 비로소 이제 공감을 하게 되고요. 일단 홍준표 후보 뭐 친박이 선택한 후보가 아니고 국민들이 선택하셨다 그랬는데 당원들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 내놓은 상품들이 없었잖아요, 별로. 그나마 그 중에서 그 차악을 선택해서 한 건데 그걸 갖고 국민의 뜻이다 이렇게 좀 변강부회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선거는 그 매 시기 그 겸손하고 또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어떤 후보나 다 그렇겠죠. 지금 우리 이 정의당의 이만솔 부대변인 여러 가지 서운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만은 선거에 임하는 그 사람들의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런 아픈 또 과거도 있습니다. 지난 한명숙 서울시장 선거 때 사실 그때 노회찬 후보가 나와서 정말 몇 프로 0.2%입니까? 표 차이로 졌거든요. 우리 당 입장에서는 정말 지금 앞서고 있다고 해서 선거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겠다는 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 과거에도 또 그렇게 설명을 해서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당에 그만큼 절박하고 이 간절한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본부장님 말씀 먼저 듣고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10초만. 통합정부 얘기하시면서 아무리 선거 전략이라 해도 반통합적인 선거 운동은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게 통합정부의 진정성이 더 잘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 부대변인 말씀. 네, 저도 짧게 바로 선거 때 저희 심상정 후보가 눈물을 머금고 경기도지사 후보직을 양보를 했고 또 2012년에도 심상정 후보는 문재인 후보에게 대통령 후보를 양보를 하면서 벌써 저 심상정 후보만 벌써 2번 양보를 했습니다. 정의당은 다음에 그런 말씀 이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이제 심 후보께 여쭤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석이 6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대선 그 말씀을 아무도 안 하셔서 그러니까 집권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다른 정책에 묻힌 건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됩니다만 어떤 식으로 정책을 풀어나갈 건지에 대한 설명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서요. 짧게 그것도 한 30초만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 탄핵 국면을 잘 떠올려보시면 아실 겁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했었는데 1당, 2당이 미적미적거리는 것을 저희 정의당이 중심을 딱 잡고 확실하게 이제 탄핵으로 이끌었던 6석에 불과한 정당이 그런 정치력을 발휘한다는 거는 한국 정치에서 사실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입니다. 외국의 해외 선진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프랑스 대통령 선거를 여러분 뭐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당 의석이 한 석도 없는 정당의 후보가 지금 당선율이 유력한 후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의석 수를 가지고 1당이니 2당이니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력을 논하는 것은 지금 다당제가 현실화된 시대에 좀 맞지 않는 얘기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